이것은 내가 11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2층짜리 집에 살았었다. 2층은 나무 바닥입니다. 바닥에 약간의 균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밟으면 삐걱거린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새벽 1시쯤 일어났다. 눈을 뜬 순간 뒤에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내 몸이 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침대는 벽 옆에 있었다. 그리고 내 컴퓨터는 내 머리 옆에 있었다. 내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잠자리에 들 때 절대 닫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왜 무거운 발소리가 나는지 혼란스러웠다. 바닥에 쇠사슬을 끌고 무거운 발걸음, 마치 바닥의 균열을 밟은 것처럼 들렸다.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복도 끝까지 삼촌의 방으로. 그것은 나를 소름 끼치게 했고 나는 내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 소음이 내 방으로 돌아온 직후 천천히 나는 다시 가을을 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쇠사슬이 바닥 문을 채찍질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컸어.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몇 초 동안 눈을 떴다. 하지만 다시 닫았다. 나는 그것이 모두 꿈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키보드에서 조용해졌다. 큰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내 머리 바로 옆에 있어 나는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힘차게 눈을 감았다. 갑자기 깊은 목소리 중 하나가 크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머리 바로 위. 그 소리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정직하고 신뢰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기도만이 내 두려움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그래서 계속 기도했고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다음날 사라졌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말했다. 그들은 놀랐다. 나는 친척으로부터 보호로 묵주를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그것을 벗지 말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그것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만에 새벽 3시쯤 나는 자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내 묵주가 떨어져서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어. 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나는 너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잠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묵주에 흩어진 조각들을 모으세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가족들에게 그것에 대해 다시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정말 특이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격려하려고 했다. 그 이후로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난 항상 궁금해. 내가 눈을 떴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 머리 바로 위를 보기 위해 그 깊은 목소리가 누구 또는 무엇을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 몇 년 전 어느 날 밤 우리 엄마는 친구들과 카지노에서 놀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아버지는 직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언니와 나는 혼자 집에 있었다. 내 여동생들은 당시 14살과 15살이었다. 엄마가 떠난 후 나는 11살이었다. 혼자 집에 있는 것은 꽤 흥미로웠다. 하지만 1시간 후에 지루해졌어. 그래서 우리는 게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숨바꼭질을 했다. 그 시점에서 오후 11시라서 조금 무서웠어요. 거의 자정. 하지만 난 그걸 털어버렸어. 아빠가 곧 집에 올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무서웠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나도 집에 혼자 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놀기로 결심했다. 뒷마당에서 숨바꼭질만 하자. 나는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저 뒤에는 은신처가 없어. 언니가 말한 숲으로 가자. 언니가 그렇게 말한 후 등골이 떨렸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근처에 있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세어봐. 내 두 번째 언니가 내게 말했다. 나는 용감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내 다른 여동생은 내게 눈가리개를 주었다. 내가 물었던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입고 우리를 찾으려고 언니들이 손전등을 사용하는 동안 언니가 말했다. 숨을 곳을 찾으려면 나는 눈가리개를 하고 나서 30까지 세었다. 내가 말할 때가 되었을 때 준비됐든 안 됐든 내가 간다. 내가 지나온 모든 나무를 만지고 돌아다닌 후 벌써 10분이 지났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 여동생들을 찾지 못했다. 내가 이 길을 걷는 동안에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다. 옷이 더러워지고 무릎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일어나서 좀 더 걸었다. 나는 나무를 만났고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하하. 내가 말한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때 나는 내 뒤에서 언니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안녕. 어떻게 아직 우리를 찾지 못했습니까?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나는 천천히 눈가리개를 벗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았다. 칼을 들고 웃으며 그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부탁한 너희들과 놀 수 없을까? 그는 더러운 셔츠와 그의 머리를 입었다. 오랫동안 샤워를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언니들과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숲에서 뛰기 시작했다. 달리는 동안 최대한 빨리 나는 뒤를 돌아보았고 우리를 쫓는 남자를 보았다. 칼을 들고 공중에서 흔들면서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그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 하지만 잠시 뛰고 나면 노인은 따라갈 수 없었다. 그는 달리기를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는 돌아서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우리는 아빠가 진입로에 차를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달려가 방금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아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숲으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그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노인을 발견하고 체포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노인이 4명의 여자아이들을 죽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숲에 버렸어. 모든 지역 뉴스 방송국이 그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다. 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안전해서 기뻐.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편히 쉬기를. 나는 18살 때 결혼한 여동생이 있다. 그녀는 수시에라는 딸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실업자였다. 그녀는 자신을 지원하기 위해 그녀의 2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 매일 그녀는 오전 8시에 집을 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밤 8시쯤 돌아왔습니다. 이 무렵 수지는 상상의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내 여동생에게 데시차라는 어린 소녀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항상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내 여동생은 그녀가 데시카와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소름 끼치게 했고 잠시 후 그녀는 수지에게 소녀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데시카를 언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방문하러 왔을 때 수지는 엄마에게 제시카가 너에게 그녀가 진짜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녀는 나와 함께 당신이 떠난 후 아빠가 옷장 문을 닫을 때 그리고 그는 당신이 집에 오기 전에 우리를 내보냅니다. 내 여동생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낮에 수지를 보기로 되어 있었다. 대신 그는 시리얼 상자로 그녀를 옷장에 가두었습니다. 그녀를 하루 종일 거기에 두고 내 여동생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녀는 남편을 내쫓았다. 불쌍한 어린 소녀는 혼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생각해낸 옷장에 갇힌 자신을 위한 상상의 놀이 친구. 내 여동생은 남편과 이혼하고 수지의 양육권을 얻었다. 그녀는 그들이 빌리고 있던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움직이는 뱀이 왔을 때 집을 소유한 노인이 그들을 도우러 왔다. 그는 내 여동생과 이야기하고 말했다. 나는 항상 당신의 어린 소녀를 지하 걱정했습니다. 내 손녀가 지하 계단에서 떨어졌어. 그리고 그녀의 목이 그녀는 저 아래 옷장 앞에서 죽었다. 언니가 오한이 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가 물었던 그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시카가 아니었어. 노인은 그녀를 보고 그녀의 이름이 제시카라고 말했다. 그녀는 겨우 4살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녀의 이름을 그렇게 말한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 여동생은 부정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했다. 그녀의 마지막 물건을 잡았다. 그리고 영원히 집을 떠났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상상의 친구 데시카. 내 여동생은 몇 년 후에 재혼했다. 그리고 수지는 멋진 새 아빠를 얻었다. 하지만 수지 우리가 혼자 말할 때 그녀는 항상 그 어린 소녀를 그녀가 키운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나를 소름 끼치게 나는 한다. 그런 종류의 것을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유령과 초자연적 하지만 방법이 없어. 수지가 그 어린 소녀에 대해 알 수 있었다는 것. 하지만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어? 매일 밤 나는 벽을 통해 어머니의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그녀는 낮에는 절대 말하지 않아. 시계처럼 밤에만. 그녀는 자정에 시작해서 오전 6시에 갑자기 멈춥니다. 거친 속삭임으로 모든 걸 들었어. 장난스럽게 말하면서 낄낄거리고 심지어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 중 일부는 나를 두렵고 무서운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그녀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방에 들어갈 때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흔들기만 해. 이것으로 충분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 엄마는 발작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풀타임 케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원했다. 그녀는 항상 소원해졌지만 그리고 나는 10년 동안 그녀를 보지 그녀가 못했다. 날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았어. 나는 일종의 생각,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하지만 너무 많아져서 그녀는 나를 무서워. 그녀는 내가 시도한 것도 먹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는다. 나는 그녀를 그녀의 침실에서 꺼내려고 노력했다. 적어도 그녀의 의자에서. 하지만 그녀는 공격적이어서 목욕이 필요할 때마다 나는 그녀가 앉아있는 곳에서 그녀를 목욕시킵니다. 그녀는 그냥 의자에 앉아 그녀의 옷장에서 무심코 웃고 그녀는 하루 종일 이것을 한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난 미쳐버릴 거야. 나는 낮 동안 그녀를 돌볼 수 있다. 하지만 밤에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마침내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 나는 그녀가 밤에 나를 깨우고 있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녀가 속삭이고 말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나는 또한 그에게 그것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나를 겁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 나를 바라보는 동안 이상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의사가 다음에 한 말은 나를 더욱 두렵게 했다. 글쎄, 나는 당신이 나쁜 꿈을 꾸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몇 년 전에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말할 수 없다. 내가 11살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야. 어느 날 나는 내 친구 켄지의 집에 있었다. 내 다른 친구 엠마, 우리도 합류했다. 게으른 주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보내기로 쿠키를 굽고 다른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모두 켄지의 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하학 숙제를 그것이 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있었던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곧 우리는 어린 10대 소녀였을 때부터 그것을 하는 것이 지루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대에 뛰어올라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았다. 서로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결코 잊지 못할 것은 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나를 편집증적으로 만드는 집에서 남은 시간 동안 그녀는 우리에게 집의 주인에게 말했다. 이 집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 그리고 그녀는 때때로 누군가가 그녀의 옷장에 사는 것처럼 느낍니다. 몇 시간 후 켄지의 부모님은 그들이 파티에 간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침 6시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켄지는 할머니와 밤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여동생. 그래서 그녀는 우리가 하룻밤을 자야 한다고 제안했다. 좋은 생각처럼 들렸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많은 설득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허락을 받았을 때 우리 모두 켄지의 잠옷으로 갈아입었어. 침대에 누워서 무서운 걸 봤어. 오후 8시가 다 되어가는데 켄지의 방은 너무 지저분했다. 그것은 거의 돼지의 펜처럼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경과를 기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방을 청소하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을 때 우리 피자 배달이었어. 우리 모두 카메라 끄는 것을 잊었다. 그리고 밥을 먹으러 떠났어. 우리는 그냥 거실에 앉아 있었어. 피자를 다 먹고 나서 우리는 그녀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우리가 카메라를 켜놓은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전화기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나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의 방은 매우 조용했지만 나는 불안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다. 우리는 모두 거기 서서 비디오를 보았다. 우리가 나가자마자 창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 들어온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화장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방과 연결된 것,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켄지는 우리 모두가 이 방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여동생과 함께 할머니의 방에 갔다. 즉시 문을 잠갔다. 경찰과 켄지의 부모에게 전화. 다행히 경찰은 5분도 안 되어 도착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켄지의 방으로 가서 그 남자를 찾았다. 싱크대 근처에는 총과 주머니 칼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체포했다. 그는 지난주에 감옥에 갇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린 소녀들을 강간하고 살해한 죄로.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다른 희생자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카메라에 있는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나는 잠자리에 드는 것을 싫어한다. 이제 나는 16살이고 그 남자가 다시 탈출했다고 들었어. 경비원을 죽인 후 그가 나나 내 친구를 찾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난다.
나의 고국은 작년 7월에 일어났다. 내가 8살이 된 직후 나는 3주간의 휴가를 가졌다.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내 여동생은 나와 친구 몇 명을 데려가기로 한국 여행을 위해 파줄루 나탈로 내 여동생이 케이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내 새 친구 애슐리. 우리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메이와 한나. 추운 산맥에 가기 전에 이산들러나라고 불렸습니다. 샤카 줄루 군대가 영국과 싸운 곳. 많은 사망자와 함께 우리는 자정쯤에 그 장소에 도착했다. 보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땅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무덤을 보세요. 땅 주위에 배치. 내가 휴식을 취하라고 한 후에야 비로소. 그리고 밤에 머물 곳을 찾으십시오. 내 여동생이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다는 것. 악력 높은 오이자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초자연적인 면을 믿었었다. 그래서 우리 5명 모두 플레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말은 그곳이 그것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무덤 중 하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화를 내고 손가락을 뗄 때까지 열쇠에서 짧은 원을 그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살펴보고 철자를 쓰기 전에 TYL 저 EHER이란 그들은 처음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다. 우리는 별로 무섭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 엄청난 양의 술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소녀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애슐리는 고통으로 외쳤다.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가 그녀를 찌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연주를 중단하고 그녀를 도우러 갔다. 그녀가 셔츠를 들어 올렸을 때 길고 깊은 스크래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갔다. 그녀의 배까지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가장 가까운 클리닉이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우리가 백인 소녀들의 그룹이라는 것을 보려 하면 영어와 약간의 네덜란드어만 할 줄 아는 사람. 클리닉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줄루 원주민이었지만 그리고 영어를 전혀 몰랐다. 우리는 내 친구에게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우리도 간호사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의 셔츠를 들어 올릴 때까지 우리가 너무 답답한 상처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결국 한 간호사가 그녀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언니의 배난에서 일어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다치지 않았다. 마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우리에게 줄루 상표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내장에서 적의 마음을 자르기 그들이 죽인 시체를 존중하여 내세를 위해 준비. 하지만 지금 아는 사람? 1년이 지난 후 우리 중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대학에 가고 알지 그들은 못합니다. 여전히 나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멀어진다. 그리고 나는 때때로 우리 모두가 환각을 느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오이자 보드를 만지지 마십시오.